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바나나는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죠. 먹기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죠. 이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도 있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도 조금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하고 약간 맛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먹기에도 좀 찝찝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처럼 무르고 이런 생각도 들어서 먹기에 좀 꺼려지는데 근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못 먹는 바나나는 아니에요. 단맛이 약간 적은데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바나나가 당뇨 환자에 도움이 된다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이 저항성 전분이란 게 풍부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이 아밀로스가 많은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이 아밀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그럼 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들은 결국에는 우리 장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장에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인슐린 감수성도 풍부하게 해주고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과일이라서 못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이 초록 바나나를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노란 바나나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서 비만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 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 노란 바나나인데 이 초록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에틸렌가스 때문이에요. 나무에서 똑 떨어진 바나나는 이 꼭지에서 에틸렌가스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이 초록색을 띠게 만드는 이 클로로필이라는 색소가 에틸렌가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더 단맛이 좋아지게 되는 이유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향도 단향도 더욱 강해지고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더 잘 되게 돼요. 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도 풍부해져요.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 갈색의 반점이 또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해요. 이름처럼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점점 높아지면서
당분이 농축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바나나가 상한 게 아닌가, 이 갈색 반점을 보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하실 때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됐어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 높았으며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우리 NK 면역세포를 또 활성화도 시켜준다고 해요. 이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도 하고, 이 TNF라는 종양괴사인자를 분비해서 비정상세포의 증식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도 유도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암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라고 보이죠. 이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흔히 알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 다양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잖아요. 또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를 우리가 TV로 보다 보면 선수들이 중간에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줘서 이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 안의 호르몬이나 에너지 균형도 깨지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 특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고혈압이 되겠죠.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의 평형을 유지 기능을 수행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죠. 성인의 하루 칼륨의 권장 섭취량이 남성은 약 한 4,700ml 정도 되고 여성은 3,500ml 정도 되는데,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어요.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도 오르고 우리 심장에 무리도 줄 수 있으면서 이 근육의 경련도 일어나게 돼요. 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의 대표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죠. 또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5%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가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도움도 줄 수 있죠. 또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이 비타민 B6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데,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 몸의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주고 또 식욕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러한 효능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이렇게 정신질환도 같이 예방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세로토닌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비타민 B6는 우리 몸의 호모시스테인 농도도 조절해줘서 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도 도움을 줘서 우리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유예요. 우유? 바나나 우유? 이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서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죠.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도 극대화시켜주기도 하는데, 이 우유에 풍부한 트립토판도
세로토닌의 분비도 도와줘서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효능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 이야기예요. 이 소화력이 좋은 분들한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위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해서 소화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해요. 바나나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고 소화기관에 무리가 주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위염이나 식도염 등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위가 약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이에요. 바나나에 함유한 섬유질은 대부분 불용성이기 때문에 이 장내 이물질을 흡착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좀 과하게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하죠. 이를 방지하려면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한데 오트밀에는 이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이나 함유되어 있어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서 변을 무르게 해서 배변도 원활하게 해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또한 이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줘서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바나나와 함께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줘서 다이어트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칼륨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무력감이나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이런 증상도 올 수가 있으며 심한 경우 저혈압이나 부정맥, 근육마비나 심장마비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량 섭취 시 신장이 약하신 분들 또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함께 드시게 되면 신장도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을 주의하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서 파인애플이 있어요. 이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서 소화도 돕고 소화기 질환에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 세 번째는 바로 카카오예요. 바나나는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카카오에는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이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줘요.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같이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예요.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이 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리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이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서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과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그럼 바나나의 보관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데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해줘서 숙성되는 것을 방지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열대 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냉해를 입어 바나나 색이 굉장히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돼요.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뤄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근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예요.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 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에서 6종류나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의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이해서 재배하는 거예요.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어요.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됐대요. 종양의 크기도 컸대요. 크기가 약 탁구공만큼이나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다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해요.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두부를 구매하실 때에는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바로 유부를 드시는 건데,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사용되죠.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돼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실명과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지만 과하지 않게 드세요.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뤄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가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돼서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되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나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등의 성분이 풍부하고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두부는 이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돼서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또 이 두부 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콜린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도 발휘하게 되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서 남성 호르몬도 조절해주는 역할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돼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예요.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건데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 영양성분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란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이 계란이 들어가는 것은 맛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거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죠.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에요.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하죠.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블루칸,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극대화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죠.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 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 과일을 커피랑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세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이라고 해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적용해준 식품이에요. 호두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 주는 우리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예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죠.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요.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데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예요.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머리가 좋아져 잘 알려져 있는데,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잖아요.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호두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줘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에요.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오메가3는 이세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갖고 있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도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 효과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약 10% 정도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호두에는 이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이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환돼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호두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식품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거트예요.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접해보셨잖아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등이 풍부하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흡수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3의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분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와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려요. 함께 섭취하시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의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준다고 해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분들은 신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의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영양뿐 아니라 호두의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달달한 바나나의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이 호두도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호두는 견과류 중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인데 일부 사람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호두 알러지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는 입술이나 혀, 또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다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되고,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예요. 이 호두는 100g당 약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겠죠. 근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약 20-30g 정도, 이건 약 5알에서 7알 정도인데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 정도 돼요. 호두를 섭취할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죠.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색상을 보는 거예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이나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어요.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내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나요. 또한 맛도 다른데 신선한 호두는 말 그대로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죠. 썩은 것 같이 불쾌한 맛이 날 수가 있겠죠.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이 미치는 걸 줄일 수가 있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데,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진공이나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주스도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돼요.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천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처럼. 또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돼서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이 드시는 양배추는 과연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양배추는 특히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많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양배추는 위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세 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U, 식이섬유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죠. 근데 비타민 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 U? 이건 뭘까요? 사실 비타민 U는 비타민은 아니에요. 비타민 U는 그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인데 궤양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 U로 불러요. U는 그 궤양에 얼서 그 영어의 첫 글자 U를 가져와서 비타민 U라고 하는 것인데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능이 있고 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공복에 명치 끝, 배 윗부분 명치 있는 부분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될 수 있죠. 이런 통증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 이 염증을 비타민 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U는 위점막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요. 또 위염과 위궤양도 억제해주는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고 위암이 발생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죠. 또 비타민 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간세포의 손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사실 이 비타민 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십자화과 채소라면 뭐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부 등등이 포함되죠. 100g당 약 비타민 U가 함량이 약 배추에는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는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로 이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 U 함량이 달라져요. 푸른색의 겉잎, 하얀색의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속잎에는 46.3mg, 심지에는 30.6mg 함유가 되어 있어요. 겉잎보다 속잎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제가 드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드셔야 될 필요는 없겠죠.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그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과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돼요. 이 인돌3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는데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미국 미시건 주립 연구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약 72%나 낮은 것으로 보고했고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단백질인 사이코카인 조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방광암이나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 바로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에요. 몸에 진액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봐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몸의 진액이라고 하면 혈액이나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에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우리 몸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이에요. 몸 안에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진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요. 손발도 차고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혈액순환이 문제가 바로 그 혈액순환에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또 당연히 기관지도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기관지는 다이렉트로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칼칼하고 목소리도 잘 나지 않은 현상도 나오고 위에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또 위축성 위염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박동도 빨라질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또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굉장히 다양해요. 진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근데 뭐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는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대부분 수분이 보충되긴 하지만 대부분 소변이 빠져나가게 되죠. 소변으로.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돼서 몸에 진액을 보해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들 수 있는 힘이 부족한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한의학에서 많이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뼛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팽만이 일어나서 설사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이에요. 위장 점막이 위축돼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위장 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양배추를 적당히 드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한 번에 드실 때 약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돼요.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시면 갑상선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거예요.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는 것도 괜찮죠. 양배추에는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암이나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래요.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이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 왜냐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말 그대로 빨리 굳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시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U나 C와 같은 좋은 성분들은 열에 약해서 이 조리 과정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인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 참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돼요. 이때 양배추만 갈아 드시면 맛이 굉장히 없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도 아침마다 주스를 정말 많이 갈아서 먹는데,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주스도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이 3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돼요.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천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처럼. 또 3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 3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돼서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약 40일 정도 된 양배추예요. 모공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돼요.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죠. 아직 더 많이 자라야 돼요.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예요. 입이 생각보다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처럼 생겼어요.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 가운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먹는 양배추인데,
이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많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많이 묻지 않는데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건 맞지만 보시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국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의 농약은 많이 묻어있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 이때 양배추를 수확해서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거죠. 이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양배추를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을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돼요.